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 기태는 두부김치 하나면 온 세상을 다 가진 아이였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시큼하게 잘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냄비에 넣고 달달 볶다가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바퀴 휘둘러 고소한 향을 입힙니다. 그리고 시장 두부 가게에서 아침마다 새로 내놓는 따끈하고 물컹한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옆에 가지런히 놓아주면 녀석은 엄마 진짜 세상에서 이보다 맛있는 건 없어 라며 엄지를 척 세우곤 했어요. 다 큰 녀석이 어린애처럼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성공해서 한강이 쫙 보이는 엄청 좋은 집에 레스토랑 하나 차려줄게. 간판은 아주 크게 명잔의 두부김치로 다는 거야. 어때? 멋지지? 녀석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서도 그 눈은 항상 진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꿈을 이뤄주려는 듯 아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기 사업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제 세상의 빛이었던 그 아들이 한 줌의 제가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좋아 저는 아들 이불을 전부 꺼내 옥상에 널어두었습니다. 햇볕에 바삭하게 마른 이불에서 나는 냄새를 기태가 참 좋아했거든요. 보송보송해진 이불을 걷어 들어오며 아들에게 저녁 메뉴를 문자로 물었습니다. 아들, 저녁 뭐 해줄까?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이 왔어요. 두부김치. 느낌표를 5개나 찍어보낸 아들의 문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둘러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두부 한 모를 사들고 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고 압력밥솥이 세차게 추가 흔들리며 구수한 밥 냄새를 풍길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순간 그 평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낯선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어요. 박기태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차갑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제가 엄마입니다. 환자분께서 교통사고로 현재 저희 병원 응급실에 와 계십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암전된 듯 오직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위중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고가 났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제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온 후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아닐 거야, 별일 아닐 거야 라는 말만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와 고함이 터져나오고 하얀 옷을 입은 의료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박기태라는 이름만 외치며 복도를 헤맸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는 수술실 앞으로 안내했어요. 수술실 앞에는 이미 며느리인 이미은이 와 있었어요.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벽에 기댄 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며느리와 함께 아들의 무사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의사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분께서 과다출혈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언어처럼 들렸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엄마 사랑해 라며 내 어깨를 주물러주던 내 아들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두부김치를 외치던 내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희뿌연 안개 속처럼 비현실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단상 위에 놓인 아들의 영정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저 사진을 찍어주면서 제가 말했었죠. 아이고, 내 아들 참 잘생겼다. 그러자 녀석은 엄마 아들이니까 그렇지. 라며 너스레를 떨었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차가운 액자를 붙들었습니다. 기태야, 내 아들. 눈 좀 떠봐. 응? 엄마 왔잖아. 사진을 아무리 흔들고 불러봐도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 미소가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 돌려내. 왜 나만 두고 갔어? 울부짖다 보니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까만 어둠 속을 헤매던 제 귓가에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이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느낌과 함께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도저히 떠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구나. 막연하게 상황을 인지했을 때 제 옆에서 흐느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태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애절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나마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래, 기태는 갔지만 내게는 아직 너가 있구나.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깊은 의식의 바다로 가라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흐느끼던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제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고 판단했는지 조심스럽게 제 손을 놓고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부스럭거림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목소리가 귓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나야. 정신없어 죽겠네. 어머님, 결국 장례식장에서 기절하셔서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야. 아휴, 연세도 있으신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정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제 모든 상식을 파괴해버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임스 씨, 기태 씨 사망 보험금 말이야. 변호사 통해서 확인해봤다며. 서류상 문제 전혀 없고 수령인도 나로 되어 있는 거 확실하대. 아, 진짜 다행이야. 그걸로 일단 당신 사업 자금 급한 불부터 끄고 우리 가게 계약도 바로 진행하자. 아, 드디어 숨통이 트이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벼락을 맞으면 이런 느낌일까요? 슬픔으로 마비되었던 제 뇌가 순식간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여 머리로 쏠리는 듯한 충격.
방금 전까지 남편을 잃은 비련의 아내를 연기하던 저 목소리가 어떻게 단 몇 초 만에 저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로 돌변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인간이라니요. 자기 남편을, 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슬픔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차갑다 못해 시퍼런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뿌옇던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되찾았고 구급차의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제 움직임을 감지한 구급대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옆에서 통화를 하던 며느리는 제 쪽을 돌아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당황해서 황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이미은은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제게 다가와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신이 드시는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다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구급 대원에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이에요. 장례식장으로 차를 돌려주십시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이 아니라 제 아들 곁입니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강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아주 혹시나 제가 통화 내용을 들었을까봐 눈동자를 미친 듯이 굴리는 꼴이라니. 구급차는 좁은 도로에서 힘겹게 유턴하여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저는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똑바로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느리가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다고 했다. 제 눈빛에 기가 눌린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몇 걸음 뒤에서 저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쓰러졌던 제가 멀쩡하게 걸어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의 영정 사진만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제 안의 분노라는 불길에 모두 타서 증발해버린 후였어요. 대신 저는 아들의 사진을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며 오직 아들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마음속 깊이 맹세했습니다. 기태야, 내 아들.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릴게. 너의 억울함, 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저 더러운 것들이 감히 더럽히지 못하도록 내가 전부 다 막아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불안한 시선이 마치 가시처럼 따가웠습니다. 그래, 마음껏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렴. 진짜 장례식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장사 지낼 그 진짜 장례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는 아들의 사진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심판을 내리고야 말겠다는 한 어머니의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들의 발인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배어 있었어요. 현관에는 녀석이 늘 신던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외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일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은 유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아들의 외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아들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 코를 박고 한참 동안 숨을 들이마셨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제 눈물샘을 전부 증발시켜버린 것 같았어요. 슬픔 대신 차가운 얼음덩이가 가슴 한가운데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며느리 이미은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미망인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실신할 듯이 울부짖었고 아들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여보,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라며 애절하게 절규했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눈물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악어의 눈물보다 더 거짓되고 역겨운 연기라는 것을요. 제가 구급차에서 깨어났을 때 저를 보며 하얗게 질리던 그 얼굴. 그 얼굴이야말로 이미은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싹 닦고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로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상심 마세요. 기태 씨도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우리 힘내서 기태 씨 없는 세상 잘 살아나가야죠. 그 입에서 기태 씨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조차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며느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들의 침대에 누워 녀석이 쓰던 이불을 덮으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구급차 안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네.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계속해서 후벼 팠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며느리는 이미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미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기 기태 씨 물건들, 이제 슬슬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머니도 저도 마음만 더 아플 것 같아요. 좋은 기억만 남기고 이제는 보내줘야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하루가 지났습니다. 땅에 묻힌 흙이 마르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벌써 유품을 정리하자니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을 하나라도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지? 네 남편 물건이다. 천천히 정리해도 늦지 않아.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머니. 그냥 이대로 두면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어머니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물건은 내가 알아서 정리한다. 넌 신경 쓰지 마.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아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아들의 방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다 만책이 펼쳐져 있었고 의자에는 잠옷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나왔어 라고 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책상 의자에 앉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침대 밑에 놓인 묵직해 보이는 작은 금고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이었어요. 제가 의아하게 금고를 쳐다보고 있을 때 어느새 며느리가 제 등 뒤로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며느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은은 제 어깨 너머로 금고를 보더니 자기도 처음 본다는 듯이 과장된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머, 저런 게 있었네요. 기태 씨, 나한테는 비밀이 참 많았나 봐. 뭘 저런 데다 숨겨뒀을까?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금고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며느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서둘러 아들의 방을 정리하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저 금고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할게.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금고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초조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다니까요. 기태 씨 아내인 제가 여는 게 맞죠? 비밀번호, 아마 우리 결혼 기념일일 거예요. 며느리는 어떻게든 금고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아들 박기태의 물건이다. 그러니 이 엄마인 내가 열어보는 게 맞아. 네가 뭔데 나서? 비켜. 제 섯을 펄은 기세에 며느리는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금고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금고를 제 방으로 들고 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뒤척이는 며느리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마 금고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겠지요. 새벽 2시가 넘었을까 갈증이 나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글쎄 어머님이 그 금고를 가져갔다니까. 내가 열어보려고 했는데 절대 못 만지게 하잖아. 아무래도 거기에 우리가 찾던 그 서류가 있는 게 틀림없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함과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더욱 쫑긋 세웠습니다. 어떡하지? 저 영감탱이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일단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 테니까. 제임스 씨, 당신까지 나서면 일이 더 복잡해져. 일단 내일 내가 다시 한번. 제임스. 그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망치처럼 박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통화하던 상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며느리가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는 상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 뒤에는 제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며느리, 이미은과 제임스라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금고가 모든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금고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은은 아침 일찍부터 기태 씨 앞으로 온 우편물들 정리할 게 있다는 핑계를 대고 분주하게 나갔습니다. 아마도 제임스라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겠지요. 저는 두 사람이 무슨 작당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금고를 여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금고를 열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네 자리 숫자 비밀번호. 경우의 수는 10,000가지나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결혼기념일, 아들의 생일, 며느리의 생일. 혹시나 싶어 눌러봤지만 금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제 조카 준수. 제 여동생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기태와 친형제처럼 자란 아이였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기계나 전자제품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녀석이었죠. 무엇보다 준수는 기태를 진심으로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이모다.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어서 그래.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준수는 군말 없이 약속 장소로 나와주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품에 안고 온 금고를 내려놓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쓰러졌던 일, 구급차 안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은 일, 그리고 며느리가 이 금고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준수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을 쳐다보던 준수는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모, 그게 정말이에요? 형수님이 기태 형이 죽자마자 보험금 이야기를 했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준수는 마치 자기 일처럼 분개했습니다. 저는 그런 준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추측일 뿐이야. 그래서 이 금고를 열어봐야겠어. 이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것 같아. 준수야,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준수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모. 제가 어떻게든 열어볼게요. 기태 형의 억울한 죽음이라면 제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야죠. 저희는 준수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수는 전문가용 공구를 꺼내와 금고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강제로 열기에는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모, 이건 억지로 열다가는 안에 있는 물건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비밀번호를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태에게 의미 있었을 만한 4자리 숫자. 제가 아는 모든 숫자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제 생일, 돌아가신 기태 아버지의 기일, 기태가 처음으로 제게 용돈을 드렸던 날짜까지. 하지만 금고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준수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기태 형이 이 금고를 언제 샀을까요? 최근에 산 거라면 뭔가 사업이랑 관련된 숫자일 수도 있겠는데요. 준수의 그 말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업. 그래요. 기태에게는 가족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바로 자기가 맨손으로 일군 회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수야, 혹시 기태가 자기 회사를 처음 세운 날짜, 아니? 준수는 잠시 스마트폰을 뒤적이더니 날짜를 찾아냈습니다. 5년 전 10월 26일. 1026.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맞추고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철컥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저와 준수는 동시에 짧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제 아들의 꿈과 땀이 담긴 그 날짜가 바로 비밀의 열쇠였던 겁니다. 금고 안은 의외로 단출했습니다. 낡은 통장 몇 개와 서류 뭉치, 그리고 그 아래에 놓인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하얀 봉투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라고 아들의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만약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먼저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엄마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이미은이라는 여자를 믿지 마세요. 그 여자는 엄마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이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USB를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부디 엄마 자신을 지키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하늘에서라도 우리 엄마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 기태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참아왔던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불효자식이라니. 마지막 순간까지 제 걱정만 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미은을 믿지 말라는 아들의 경고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까지도 예감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준수는 제 어깨를 감싸며 아무 말 없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목숨과 맞바꿔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 시간이었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노트북에 조심스럽게 USB를 꽂았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고 저와 준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화면에 기태라는 이름의 드라이브가 나타났습니다. 준수는 마우스를 쥔 채 잠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든 저는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미 된 자의 도리이자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였으니까요. 준수는 드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화 녹음, 메시지 백업, 금융 자료, 사진이라는 이름의 폴더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메시지 백업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메신저 앱의 대화 내용이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가장 최근 파일부터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가득 며느리 이미은과 제임스 리라는 이름의 남자가 나눈 대화가 빼곡하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선 추악한 공모의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그 인간 또 늦는데. 우리 집으로 올래? 위험하지 않겠어? 어머님도 계시잖아. 걱정 마. 엄마는 내가 알아서 둘러대면 돼. 보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제임스 씨, 이번에 투자건 말이야. 5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될까? 미은 씨, 나도 지금 자금이 빡빡해서. 아, 좀 어떻게 해봐. 그 인간 비자금 숨겨둔 통장. 내가 거의 다 알아냈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그 돈 전부 우리 건데 이 정도도 투자 못해? 오늘 시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는데 진짜 토할 뻔했어.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노릇, 아내 노릇 해야 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 자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 둘만의 파라다이스가 눈앞에 있잖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땀 흘려번 돈으로 내연남과 놀아나고 사업 투자를 빙자해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저를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라 칭하며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속으로는 토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니요. 그동안 제 앞에서 순한 양처럼 행세하며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라고 아양을 떨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준수는 차마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금융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은행 거래 내역과 계약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능숙한 준수가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며느리가 지난 1년간 유령 회사로 보이는 여러 법인 계좌를 통해 꾸준히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계좌의 예금주는 이정훈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준수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이름과 제임스 리라는 이름을 조합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해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기 전과 삼범, 본명 이정훈. 그의 영어 이름이 바로 제임스 리였습니다. 총액은 무려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 아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키우기 위해 애써 모은 돈이 고스란히 며느리와 그 내연놈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그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이혼 소송과 횡령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금고에 이 모든 자료를 보관해 두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통화 녹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이 존재했습니다. 파일이 생성된 날짜는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준수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제 아들 기태에 지치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하자는 거 내가 다 들어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뭐가? 내가 뭘 어쨌는데? 똑바로 말해. 모르는 척하지 마. 제임스 리 아니 이정훈. 그 자식이랑 바람 피우고 내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그놈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알았으면 어쩔 건데. 그래, 맞다. 그 사람이랑 나 사랑하는 사이다. 그리고 네 돈. 어차피 그 돈 전부 내 청춘의 보상금이야. 너 같은 재미없는 인간이랑 살아준 값이라고. 너 정말 미쳤구나. 당장 그만둬. 그리고 빼돌린 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 그럼 용서해 줄게. 우리 조용히 이혼만 하자. 제발. 용서. 이혼? 웃기지 마. 내가 미쳤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 발로 차게. 박기태, 잘 들어. 넌 그냥 지금처럼 돈이나 벌어와. 그리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만약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네가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날엔 그땐 너만 다쳐. 알겠어? 조용히 못하면 너만 불행해질 거라고. 녹음 파일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 너만 다쳐라는 그 서늘한 협박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아들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 절대로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분노에 몸을 떨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준수에게 USB를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저 악마 같은 것들에게 반드시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이 어미가 직접 심판을 내리겠다고.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USB는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의 피눈물이었고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저는 준수의 방에서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와 제임스 리가 나눈 역겨운 메시지들을 제 눈에 새기고 아들을 협박하는 그 목소리를 제 귀에 각인시켰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파도처럼 몇 번이고 저를 덮쳤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부디 자신을 지키세요. 그래, 아들아. 이 엄마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 나를 지키고 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다음 날, 저는 준수에게 부탁해 아는 변호사 중에 가장 냉철하고 유능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준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기 과 선배의 누나라며 한 여성 변호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름은 강지연. 기업 간의 분쟁이나 이혼 소송 전문으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독사가 필요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인테리어는 변호사의 별명처럼 빈틈없고 서늘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서자 강지연 변호사는 이미 회의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었지만 그 눈빛만은 수십 년 경력의 노장처럼 깊고 날카로웠어요. 간단한 목례를 나눈 후 저는 말없이 준비해 온 USB의 복사본과 아들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제 며느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마치 제 자신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초조하게 그녀의 표정 변화를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던 그녀의 얼굴은 며느리와 제임스 리의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면서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자료를 확인할 때는 미간을 찌푸렸고 마침내 아들의 마지막 음성 녹음을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확인한 강 변호사는 한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이혼과 재산 분할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단 한 푼도, 단 하루의 행복도 저것들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대답에 강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음에 드는군요. 어머님의 그 분노, 제가 법이라는 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아들이 미리 설정해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1년 전부터 며느리의 씀씀이와 행실을 의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제게 상속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박기태 씨는 정말 현명하고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군요. 이 신탁 계약서가 있는 한 며느리 이미은 씨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장치입니다. 아들의 깊은 속내에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강 변호사는 이미은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를 협의하자는 미끼를 던져 그녀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을 선물하기로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이미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지치고 힘없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어요. 미은아 변호사랑 이야기해보니 그래도 유산 문제는 정리를 해야겠구나. 내일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잠시 제 의도를 의심하는 듯 했지만 유산이라는 말에 금세 탐욕을 감추지 못하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시는 게 좋겠어요. 저야말로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내일 뵐게요.
마지막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마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강 변호사와 함께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미은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와 계셨네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직도 마음이 힘드셔서 그러시죠? 그러면서 마치 제가 불쌍하다는 듯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누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강지연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 박기태 씨의 유산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은은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모든 재산이 법적 상속인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강 변호사는 먼저 작은 예금 계좌 몇 개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은은 그 정도는 푼돈이라는 듯 시큰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변호사가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고 박기태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 그리고 운영하시던 법인의 주식 지분 전량은. 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이미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작성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에 따라 유일 수혜자인 어머님 이명자 여사님께 모두 귀속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뭘 잘못 들었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탁이요? 아니,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뭔가 잘못된 거겠죠? 강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신탁 계약서 원본을 그녀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여기 고인의 자필 서명과 공증까지 모두 완료된 합법적인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이미은 씨께서 상속받으실 유산은 현재 거주하시는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 일부와 소액의 예금뿐입니다. 이미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그 사람이 제정신이었을 리가 없어. 어머니, 당신이 시킨 짓이죠? 그렇죠? 내 남편 재산 가로채려고 당신이 수작 부린 거잖아.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침착한 태도가 이미은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내 돈 내놔. 어디서 감히 내 남편 돈을 넘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온 세상에 다 떠들고 다닐 거야. 아들 잡아먹은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며느리 재산까지 탐내는 파렴치한이라고 소문낼 거라고. 이미은이 발악하며 저주를 퍼붓는 그때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좀 떠들어 볼까? 제임스 리, 본명 이정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 입에서 제임스 리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이미은은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당혹감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조차 놀란 눈으로 저와 이미은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턱 밑까지 다가가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한 짓,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아? 이미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것이겠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거의 도망치듯 변호사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방금 전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서던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패배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누굽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며느리의 진짜 남편쯤 되는 사람이겠죠. 저는 이미은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제 주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들 기태의 대학교 동창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더니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님,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미은 씨가 어머님께서 기태 유산 때문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신다고,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 악랄한 것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뛰쳐나가자마자 제 뒤에서 저를 아들 유산에 눈이 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인 척, 저를 걱정하는 척, 거짓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친구에게 걱정해줘서 고맙네.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걸세. 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의 회사 동료,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동네 성당의 교우들에게까지 이미은의 마수가 뻗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제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이미은의 이름으로 고용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뜯어보자 그 안에는 유언 대용 신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이라는 해괴한 제목의 소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본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제 아들 기태가 신탁계약을 맺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아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신탁계약에 서명하게 만들었다는 한편의 막장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강지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소장 내용을 전해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저쪽도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리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심신미약이라니. 그걸 입증하려면 정신과 진료 기록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능할 리가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건 그냥 시간 끌기용 발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이미은이 뿌려놓은 악의적인 소문들은 진실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미은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젠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역겹네. 이명자 씨,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 말고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긴 이제 네가 함부로 들어올 집이 아니다. 당장 나가. 제 차가운 목소리에 이미은은 더욱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보고 나가래. 이 집도 원래는 내 거였어.
당신이 내 남편 홀려서 빼앗아가지만 않았어도.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쳐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 신탁인지 나발인지 그 서류 쪼가리는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안 돼. 그건 법적으로 내 돈이야. 당장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미은은 제 앞에 무릎을 꿇는가 싶더니 이내 바닥에 드러누워 아이처럼 떼를 쓰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온갖 욕설과 저주를 제게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 추악하고 광기 어린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붉은 녹화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발악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화면 가득 담았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늙은 여우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모습을 저는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이미은은 제가 아무 반응 없이 휴대폰만 들고 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붉은 녹화 아이콘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다시 한번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녹화를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몸을 숙여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해봐. 더 울고 더 소리 지르고 더 욕해봐. 아주 좋은 증거 영상이 될 것 같구나. 네가 주장하는 슬픔에 잠긴 가여운 미망인의 모습, 판사님께 잘 보여드릴 수 있겠어. 제 말에 이미은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제 휴대폰을 번갈아 노려보다가 결국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요란하게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갔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제야 녹화 버튼을 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진 것은 저 유리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 존재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그 얄팍한 관계 또한 오늘로써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미은이 심신미약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소송을 걸어온 이상 저 역시 반격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강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붉은 글씨를 새기려 하는 저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법정은 냉혹한 증거의 세계. 저들의 거짓 주장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기 직전까지 얼마나 멀쩡하고 명료한 정신 상태로 자신의 삶과 일을 책임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해 줄 사람.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사업 파트너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최민혁 군이었습니다. 기태와는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나 다름없었죠. 대학교 기숙사에서 만나 맨손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어 회사를 일굴 때까지 제 아들의 가장 빛나고 가장 치열했던 청춘을 함께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민혁 군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망설여졌습니다. 이미은이 아들의 친구들에게까지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잠긴 가여운 미망인의 가면을 쓰고 흘리는 그녀의 거짓 눈물에 어쩌면 민혁 군마저 저를 오해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제 아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마저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밤새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직접 부딪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진심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혁 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깊은 슬픔과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혁군, 나 기태 엄마일세. 바쁜데 미안하네. 혹시 기태 사무실에서 잠시 만날 수 있을까?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수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거절하면 어쩌나, 이미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어쩌나. 하지만 이내 민혁군은 마음을 정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 오전에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오십시오. 약속한 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회사가 어수선하고 침체되어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사무실은 민혁 군과 남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인지 비교적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제 아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심장이 멎어버린 거인의 몸처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기태가 앉던 사장실에서 저를 맞이한 민혁군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애써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미은의 독이 묻은 거짓말이 이 선량한 청년의 마음에도 작은 가시를 박아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맞은편 늘 아들이 앉아 저를 맞이하던 그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두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민혁군, 내가 오늘 자네를 보자고 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닐세. 우리 기태, 그 아이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야. 그리고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일세. 저는 품속에서 이미은이 보낸 소장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은이 저를 어떻게 모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아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씌우려 하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혁군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흔들렸지만 그는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혼란스러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섣불리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강 변호사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혁군의 진심을, 내 아들이 목숨처럼 아꼈던 그 우정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민혁군, 내가 지금부터 자네에게 무언가를 들려줄 걸세. 이건 우리 기태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녹음된 파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장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스피커를 통해 먼저 제 아들의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가 평생을 증오하게 될 그 여자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만 다쳐. 알겠어? 조용히 못하면 너만 불행해질 거라고. 며느리의 그 서늘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사장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민혁군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불신으로 격렬하게 흔들렸고 이내 그 눈동자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으로 단단한 원목 책상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재수 씨가 어떻게 기태한테.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댐이 무너지듯 민혁군은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이미은의 거짓말과 협박 때문에 차마 제게 말하지 못했던 아들의 마지막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고통을 말입니다. 어머님, 사실 기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재수 씨가 언제부턴가 해외 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거액의 돈을 계속 요구했대요. 사업 계획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제대로 된 서류 한 장 없이 무조건 돈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명백한 사기 같아서 기태를 말렸지만 그 해외 신사업이라는 것이 제임스 리의 사기 행각이었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민혁 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기태가 거절하자 그때부터 재수 씨가 돌변했답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기태를 무능력하고 재미없는 남편이라고 몰아붙이고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아졌다고 했어요. 한 번은 기태가 제게 그러더군요.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가 매 맞고 욕먹는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혹시나 그 여자가 어머님께 해를 입힐까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고. 그래서 어머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면서 변호사를 만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명료하고 단호했는지 모릅니다.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어머님, 기태는 절대로 재수 씨 측이 주장하는 그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강한 정신력으로 혼자서 그 모든 지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민혁 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도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해주겠다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의리 있고 진실한 친구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혁 군과 이야기를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한 젊은 여직원이 저를 따라 나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게 작은 쇼핑백을 건네주었습니다. 저 사모님. 이거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점심시간에 저한테 부탁하셨던 거예요. 제가 의아하게 쇼핑백을 받아들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사모님 생신이시라고 백화점 가서 제일 곱고 예쁜 브로치로 사다 달라고 하셨어요. 월급날 전이라 현금이 부족하시다며 개인 카드로 긁으시고는 바로 계좌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직접 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쇼핑백 안에는 제 나이에 어울리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개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 마지막 순간의 효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브로치 상자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 순간에도 이 못난 어미의 생일을 잊지 않았던 아들이었어요. 이런 아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더러운 오명을 씌우려 한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심장을 태울 듯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남긴 모든 것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들의 피눈물이 담긴 USB, 며느리의 거짓으로 가득 찬 소장, 민혁 군의 진실한 증언,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브로치. 저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잊고 있던 불길한 조각 하나가 제 머릿벌 속에서 번쩍하고 떠올랐어요. 경찰의 초동 수사 기록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적혀있던 아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단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조용히 못하면 너만 다쳐. 며느리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협박.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어난 단순 사고. 제 아들은 평소 차 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했던 아이였습니다. 타이어 공기압까지 매주 확인하던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아이의 차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었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는 단순한 사기꾼이나 파렴치한 불륜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저는 지금 제 아들의 목숨을 직접 빼앗아간 악마를 상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명백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한번 싹트자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고 기록에만 매달렸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얇은 보고서 몇 장과 찌그러진 차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산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됨.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마치 누군가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카 준수를 불렀습니다. 제 얼굴에 드리운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는지 준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앞에 와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추측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협박,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어난 브레이크 파열 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무런 연관이 없을 리가 없다고요. 제 이야기를 듣던 준수의 얼굴도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모 설마 형수님이 기태 형을. 준수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은 혼자서는 아니야. 그 여자 옆에는 제임스 이정훈이라는 남자가 있어. 그놈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아.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해. 저것들이 우리 기태차에 손을 댔다는 증거. 그걸 찾아야만 해.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사고는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일어났고 차는 폐차 직전의 상태로 수리공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사건을 종결시킨 후였고요. 저희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준수가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이모, 요즘 차에는 전부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차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무언가 찍혔을지 몰라요. 그것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아들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기태는 오전에 회사에 출근했고 오후에는 외근을 나갔다가 바로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이 가능한 장소는 단 두 곳. 아침에 차를 댔던 회사 주차장, 혹은 외근을 나갔던 장소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저와 준수는 먼저 회사 주차장의 CCTV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비실의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규정상 경찰의 협조 없이는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찾아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다가 문득 다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인터넷 최대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달 전 산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습니다. 아들의 사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꼭 연락을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 연락처가 아닌 준수의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준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날 혹시 가게 앞을 비추는 CCTV에 아들의 차가 찍히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 이미 파일이 삭제된 후였어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던 그때 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준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메모를 하며 연신 네, 감사합니다. 를 외쳤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모,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올린 글을 보셨대요. 그날 그 시간에 사고 현장 바로 뒤를 따라가던 분이래요. 사고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영상을 지우지 못하고 보관하고 계셨다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연락하셨답니다. 저와 준수는 한달음에 연락을 주신 분이 알려준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중년의 화물차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희를 맞으며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해 주었습니다. 영상은 앞서가던 제 아들의 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사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이 영상 말고 그 전의 영상도 볼 수 있을까요? 사고가 나기 전에 주행 영상이요. 제 부탁에 기사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른 파일들을 찾아주었습니다. 준수는 기사님의 양해를 구하고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30분 전의 영상 파일부터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차는 회사에서 나와 시내를 거쳐 문제의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할 때쯤 준수가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외치며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산길로 접어들기 직전 잠시 차를 세웠던 갓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전화를 받거나 잠시 쉬기 위해 차를 세웠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차는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정차해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은 그 뒤를 지나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준수가 화면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이모, 저기요. 저 사람. 영상 속 아들의 차 뒤편 숲속에서 한 남자가 몸을 숨긴 채 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물차의 속도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 부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을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인상착의는 낯이 익었습니다. 준수는 즉시 노트북에 영상 파일을 옮겨 담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 부분을 확대하고 화질 개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흐릿했던 남자의 얼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눈빛.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스 이정훈이었습니다. 그놈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가 차에 직접 손을 댔다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당일 아들의 회사 주차장 근처를 지나갔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기적은 일어나 주었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회사 주차장 건너편에 불법 주차를 해두었다가 주차 단속에 걸릴 뻔했다는 한 직장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들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의 주차장 입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저는 화면 속에서 제 아들 기태가 외근을 나가기 위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주차장 구석 기둥 뒤에 숨어있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임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주차 요원의 시선을 피해 아들이 세워두었던 주차 공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하다는 듯 차 아래로 몸을 숙여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마친 그는 유유히 반대편 출구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은 사고를 가장한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차에 손을 댔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평소처럼 차를 몰고 나갔다가 인적이 드문 산길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해야 했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 내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고 제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와 외장 하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준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자. 이제 전쟁을 끝내러 갈 시간이야. 저의 발걸음은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웠던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의 피눈물이 담긴 증거들을 제출하자 사건 파일은 더 이상 먼지 쌓인 캐비닛 속의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찰청 강력계의 가장 중요한 사건 파일이 되었습니다. 미온적이고 사무적이기만 하던 경찰들의 눈빛은 존경과 미안함, 그리고 범인에 대한 서늘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새로 배정받은 잔뼈 굵은 베테랑 형사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실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증거를 이 연약한 몸으로 직접 찾아내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정말 죄송하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어머님의 아드님 박기태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경찰의 재수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임스 리 아니 사기꾼 이정훈의 목에 수사망이 덮쳐왔습니다. 그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또 다른 먹잇감을 물색하며 와인을 홀짝이다가 양쪽에서 나타난 형사들에게 팔이 꺾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어린아이의 거짓말처럼 형편없었습니다. 사고 당일 그는 부산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폰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그의 차량 번호는 그가 하루 종일 사고 현장 주변을 배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형사가 노트북을 열어 그가 아들의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결국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에 작은 흠집을 낸 것은 맞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고 단지 겁만 주려고 했다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는 뻔하고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은 이미은이었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그녀를 체포하기 전에 제게 단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전에 제가 먼저 그녀에게 사적인 심판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가면을 벗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잔인한 배신 속에서 고통받았는지를 그들이 똑똑히 목격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눈에 서린 도끼를 읽었는지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녁 9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들의 친구였던 최민혁 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미은의 거짓 연기에 속아 저를 오해했던 다른 친구 몇 명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잠시 와주게. 자네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 기태의 마지막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진실이야.
제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제 비장함에 압도당한 듯 군말 없이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미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집으로 와라. 유산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혼자 와. 사망보험금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지자 굶주린 짐승처럼 그녀는 1분도 되지 않아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들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차갑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차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역시 이미은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건넸습니다. 정확히 7시가 되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미은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있는 아들의 친구들을 발견한 그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인 양 눈시울을 붉히며 특유의 가련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민혁 씨 다들 와 계셨네요. 우리 기태 씨 보고 싶어서 오셨구나. 저도 매일 밤 우리 여보가 꿈에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몇몇 순진한 친구들은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기 서서 그 역겨운 연기 집어치우고 이리 와서 앉아.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여보에 대한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제 목소리에 담긴 칼날 같은 살기에 이미은은 움찔하며 마지못해 저와 가장 먼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들어 거실의 대형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가득 이미은과 제임스 리가 주고받은 사랑을 빙자한 추악한 공모의 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야, 오늘 그 인간 또 늦는데. 우리 집으로 올래? 걱정 마.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둘러대면 돼. 그 인간 비자금 통장, 내가 거의 다 알아냈어. 조금만 기다리면 그 돈 전부 우리 거야. 그들이 제 아들과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추악한 관계가 모두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미은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내 사생활을 불법으로 해킹한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봐. 이거 명백한 범죄라고. 저는 그녀의 발악을 무시하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의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제임스 리의 유령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복잡한 금융거래 자료였습니다. 최민혁 군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보탰습니다. 저 날짜들 기태가 직원들 월급날이 밀려서 자기 적금까지 깨서 막았던 날들입니다. 저희한테는 회사가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고개 숙였는데 그 돈이 전부 저 여자한테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은의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저건 다 조작된 것이라고, 저 늙은 여자가 아들 재산에 눈이 멀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발악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게 오해고 조작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네 목소리도 조작이라고 할 건가? 그리고 저는 아들과 이미은의 마지막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제 아들의 절규와 애원이 흘러나왔고, 이내 이미은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못하면 너만 다쳐. 알겠어? 너만 불행해질 거라고.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미은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떨고 있는 이미은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우리 아들은 정말 다치고 말았지. 그것도 아주 많이. 하지만 그건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어. 그렇지, 이미은? 그리고 저는 TV의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회사 주차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리가 나타나 제 아들의 차 아래로 몸을 숙여 브레이크 호스를 만지는 장면이 고화질 영상으로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최민혁 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게만도 못한 것들 이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미은은 화면 속의 영상을 보고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 남자가 시킨 거야.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이 나고 추악한 민낯이 모두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약속했던 형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사는 바닥에 쓰러져 넋이 나간 채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이미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은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마가 마침내 모두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미은과 제임스 리가 체포된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해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게 한 아내와 내연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잔인하고 파렴치한 범죄에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은과 제임스 리는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아들과의 약속을 마침내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의 문을 나서며 올려다본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오해하고 심지어는 뒤에서 비난했던 아들의 친구들은 재판이 끝나고 모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니, 고개를 들게. 자네들 탓이 아니야. 그만큼 그 아이의 연기가 완벽했던 거지. 나 또한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끝까지 감쪽같이 속았을지도 몰라. 그들은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무조건 힘을 보태겠다며 아들의 빈자리를 자기들이 대신 채워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재산과 수령인이 저로 변경된 거액의 사망보험금,
이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제게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제 아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저는 이 피 묻은 돈을 제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와 오랜 시간 상의한 끝에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아들의 이름으로 된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박기태 장학재단. 아들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셔츠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남긴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을 잃었지만 그 돈이 다시 누군가의 꿈을 살리는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아들, 박기태는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제 아들의 꿈은 여기서 멈추었지만 저는 그 꿈이 여기 계신 젊은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부디 제 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련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 마음의 풍경에도 눈부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우아한 자개 브로치를 정성스럽게 가슴에 달았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심장 가까이 닿을 때마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서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두부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들기름에 달달 볶으니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무슨 맛있는 냄새야?" 하고 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갓 만들어 따끈한 온기가 남은 두부김치를 도시락에 정성껏 담아 아들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지옥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니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추모공원은 평일이라 그런지 낙엽 밟는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육골이 잠든 작은 공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두부김치를 마치 살아있는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듯 정갈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2년 전 그 푸른 바닷가에서처럼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미소를 마주하고 있자니 저 역시 슬픔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분노의 강물이 되어 모두 흘려보냈고, 이제 제 마음에는 맑고 잔잔한 호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처럼 환하게 웃으며 사진 속 아들의 앳된 뺨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아들아, 엄마 왔어. 네가 제일 좋아하던 두부김치 오늘따라 더 맛있게 된 것 같네.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 냄새라도 맡을 수 있으려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아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너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아들아, 네 이름으로 된 멋진 재단이 생겼단다. 너처럼 착하고 꿈 많고 성실한 청년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얼마 전에 첫 장학생 아이들을 만났는데 어찌나 눈들이 반짝이던지. 그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 속에서 엄마는 너를 보았단다. 너의 선한 의지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날개가 되어준 거야. 그러니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진 속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마침내 전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엄마 약속 지켰어.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렴. 엄마가 너의 이름, 너의 뜻, 이 땅 위에서 끝까지 지켜줄게. 사랑한다, 내 아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제 고백이 끝나는 순간, 거짓말처럼 어디선가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추모공원의 단풍잎들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제 뺨을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아들이 고마워요, 엄마. 이제 저도 편하네요. 하고 제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어요.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슬픔과 분노가 완전히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 아들의 이름으로 피어난 따스하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이곳에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짓누르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아들의 목까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내 아들 박기태를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 될 테니까요.